저는 여기서 약간 좀 과감하게 지금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까 이제 통역단 사건 같은 경우도 쿠바 미사일 위기 그런 냉전의 소산으로서 그거에 대한 대응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도 핵무기 만들고 하는 거 미사일 쏘고 하는 거에서 걔네들 남한 정세는 신경도 안 쓰고 맞아요. 미국하고의 자기네들 맞아요. 외교와 이 정세를 위주로 이걸 파악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풍미복남 이런 얘기하면서도 그냥 맞아. 우리는 여기서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니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해 뭐 이런 건데 지금 상태에서도 저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산당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있고 지금 한국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제일 예민한 건 미중 패권 갈등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헬렐레 할 때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이런 인력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찍히죠. 그러니까 제가 찍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조직들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물음표가 찍히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물음표가 찍히는 건 뭐냐면 진짜 통역당이 없어진 거 맞나? 자, 그러면은 제가 요즘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운동사를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다 부분적이고 또 이 어떤 비합법 조직이다 보니 무슨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의 편린들이 있고 또 기억의 오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런 거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 만나보다가 들었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이대 출신 여간첩.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이분은 남한 출신이죠. 이대를 졸업해서 월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난파될 때 이 치아를 다 모두 발치를 했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인상이 확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이 얼굴을 다 이제 변형을 시킨 상태로 난파해서 무너진 통역당을 재건하고 북한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분은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는 전설적인 여간첩이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분이 만들고 간 통역당은 어디 갔나? 이게 지금 그럼 현재 있는 거냐? 라는 거죠. 그건 믿을 만한 분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지하당이나 어떤 형태의 것들은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추론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그 심각한 얘기였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이 잡혔을 때 제일 안기부가 의구심을 가졌던 게 북한 공작원하고 개입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영환이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24, 5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당시 안기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노련한 40, 50대 그 주사를 잘 아는 공작원이 들어와서 김영환을 설폭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파다했죠. 근데 현재로서는 김영환은 그냥 자생적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하당을 조직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통역당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역당이 우리는 이제 통역당을 이름을 자꾸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통역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선노동당의 지휘를 받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그게 통역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건 아주 우습기 때문에 범인이나 북치법을 막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개입을 해서 남쪽에 그 영향을 받는 세력을 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지금도 있어요. 김정은 체제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 소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소조를 한민전으로 부를 거냐, 통역당으로 부를 거냐, 통통역당으로 부를 거냐, 그거는 그냥 북한에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관악산 1호, 관악산 2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시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그리고 이게 하여튼 남쪽이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좀 섣부른 그러니까 이상한 시도를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돼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도 그냥 있었어요. 대공수사 능력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심지어는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출신들이 국정원 간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 잡아요. 불안해. 지금 제가 이런 자료를 미치겠어요. 자,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간첩을 잡고 첩보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외곽에 있었던 소위 진짜 민주주의 활동을 했던 분들까지 여기에 엮어서 조직 사건을 만들었던 것도 없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대중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 조작이다라고 하면 분명 조작인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다 조작인 것처럼 되고 실제로 뭐 통역당 재건이 재심이 됐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통역당 전체가 무죄인 것처럼 재심을 받은 것처럼 인식되게 만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과거에 정부들이 이런 거를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민주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간첩, 조직 사건에 얽어매서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인식을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간첩 얘기를 해. 북한이 지금 뭐 그럴 형편이 되겠어?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네. 그냥 정말로 위쪽 북한을 완전 무시해요. 그렇죠. 예. 저기는 완전 그냥 개발도상국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뭐 간첩이라는 단어의 무게감도 근데 저까지는 좀 간첩을 좀 듣긴 들었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간첩이면은 그냥 근데 그게 뭐 이거예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김수영 같은 애, 그치? 요즘 아이들은 뭐 롤이라던가 오버워치에 더 관심이 있고 약간 그렇게 하지. 뭐 아예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윗세대가 생각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 영향력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냥 궁금한 게 만약에 정말로 북한에서 뭔가를 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 남한을 흔들어 놓을 거면 그냥 차라리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좀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전을 피면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너무 이제 구닥다리 같죠. 40, 50 혹은 50, 60대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지만 저도 심지어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거는 정말로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냥 30대는 20, 30대, 30대 취직하는 거에 바빠 살고 뭐 돈 버는 거에 바빠 살고 집 사는 거에 목표, 결혼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뭐가 이런 애 저런 애가 별로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또 부모님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레오 쌤이 했던 얘기 같은 경우 북한은 그럴 역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지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가 웹툰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PPL 전부 다 중국산으로 깔렸어요. PPL 그러니까 광고를 중국 이게 뭐 즉석 허거 그리고 뭐 이게 광고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에 이런 거를 PPL을 중국산인 중국 문화가 게임에서 지금 뭐 한복은 자기네들 거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레오 쌤이 왜 그런 거를 그냥 북한은 돈이 없어서 그런 능력을 못 하는데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막 김치 뭐 한복, 김치 한복부터 시작해서 뭐 허거 뭐 이런 거에서 이 한국을 중국 문화에 익숙하게 하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동북공정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벌어진 일일까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는 그런 거는 북한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친북파의 온전히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중국 물건을 떼와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인데 그걸 여러 개 합쳐서 모듈이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우겨요. 그리고 나라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중국산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든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게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하는 정책에서 보조금 주는 거에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빼먹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전기버스,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승합차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보조금으로 중국의 점유율 그리고 중국산 가지고
우리 거라고 박박 우기는 그것도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출신들이 중국 물건 가지고 한국 보조금 받으면서 너무 많은 거래요. 지금 저 맥락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친북파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인데 친북파의 아주 극소수파가 반미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그 미 대사관 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그다음에 반미했던 전통이 있으니까 친중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반미 반일은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중국이 와서 그런 공작을 하는 게 북한하고도 관계된 거예요? 나는 최근에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그러니까 친중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친중을 다 숙청했잖아요. 최근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북한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을 걸로 보는 세력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왜 뭐 행사할 때 중국 열병식 할 때 그 얘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독자파인데 그리고 독자파를 하고 남한의 혁명 전략인데 그러니까 독자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친미하든가 친남하거나 친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저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친중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한국을 미국의 동맹으로부터 이탈시켜라는 게 북한의 계속적인 그거였는데 북한이 그걸 돈이나 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끊어라라고 지원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가진 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만히 두면 심지어 북한은 물론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반성의 법칙에 따라 북한과 남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반대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원교 근공이지. 그러면은 친중의 어떤 이념적 배경이 NL이 가진 식민지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다 있는 거겠네.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뭐 활동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뭐 형제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되게 유대감이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작년부터 한미 원조 전쟁 해가지고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대대적으로 6.25에 대해서 미국을 대항한 우리가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다라는 그거를 젊은 세대들한테 주입하고 전시회하고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하고 다시 싸우는데 우리는 이 무역전쟁 바다에서 이길 수 있고 남중국해도 우리 바다고 조선의 역사도 우리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동북공정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북한과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간첩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유물론적인 이야기가 돼버렸고 북한은 이제 점점 이제 남한한테 안 된다 게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좀 약간 이렇게 밀어내면 야 너 나와봐 시원찮게 하냐 이러면서 약간 들어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면 동유럽 생각하면 돼요. 동유럽은 소련이 물러나고 다 무너졌어요. 맞아. 소련이 물러나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버틸 재간이 없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뭐냐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또다시 패권 전쟁이 여기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올해가 불이 붙는 해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남중국해 이슈고요. 또 하나는 중거리 미사일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하고 소련은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통역당이 시작된 국제 정서는 쿠바 미사일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미국하고 소련은 전쟁으로 간 것 같지만 서로 전쟁을 억제하고 하기 위해서 양쪽에 미사일을 다 쿠바에도 터키에서도 미사일 다 빼고 중거리 미사일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안 만드는 조약을 맺고 0이 됐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NL들이 많이 공부했다. 그랬었던 건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너희도 들어와서 너희도 폐기해라.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조약인데 너희도 이제 컸으니
너희도 와서 이 조약에 가입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라고 했더니 중국이 노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이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부터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근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 무기인데 중국을 상대로 어디다 배치하고 싶냐고, 미국이. 당연히 한국에다 하겠죠. 당연히 한국이지. 그러면 또 그걸로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요. 또.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은 이미 한국하고 일본을 상대해서 대만을 상대로 지금 2,000개 정도를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중국은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2021년부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안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아.